세상에는 수많은 미인이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만큼 신이 사랑한 미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줄의 속눈썹이었죠.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연변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속눈썹이 한 줄인 것과는 달리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두 줄의 풍성한 속눈썹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눈동자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보라색이었죠. 의학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이 돌연변이는 30만 명 중 단 한 명에게서만 발견됩니다. 보라색 눈동자는 청색과 적색 색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만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새벽녘 하늘의 색처럼 신비로웠죠.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배우들이 컬러렌즈로 따라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테일러의 눈동자가 가진 깊이감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고 카메라는 그 눈동자의 매력을 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촬영장에서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 특별한 조명을 설치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그녀의 눈화장을 할 때면 두 줄로 난 속눈썹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법을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 했다고 하죠. 이런 독특한 유전적 특징은 그녀를 단순한 미인이 아닌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32년 2월 27일 런던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인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녀의 어머니 사라는 과거 무용수 출신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했죠. 어머니는 엘리자베스가 태어나자마자 그녀를 스타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생후 3개월 때부터 발레를 배우게 했고 걸음마를 떼자마자 연기 수업을 시작했죠. 그러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테일러 가족의 운명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죠. 사실 이 도피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엘리자베스는 할리우드와 가까운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머니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엘리자베스는 곧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캐스팅 디렉터는 이건 기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너무나 완벽한 미모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 선명한 보라색이어서 당시 흑백 필름으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스타덤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MGM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은 순간부터 엘리자베스의 삶은 철저하게 통제되기 시작했죠. 스튜디오는 그녀의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밤 10시 취침이라는 엄격한 스케줄이 정해졌고 하루 식단까지 스튜디오에서 관리했죠. 심지어 친구를 사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친구와는 어울릴 수 없었죠. 12살의 나이에 하루 18시간씩 촬영을 해야 했고 피곤하다는 말은 금기어였습니다. 한 번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촬영을 강행해야 했는데 너무 힘들어 눈물을 보였다가 매니저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물은 카메라 앞에서만 보여줘야 해 라는 말을 들었죠.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후에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어린 시절이 없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대신 세트장에서 살았고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죠. 그녀의 교육도 희생되었습니다.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스튜디오에서 고용한 개인 교사에게 배웠는데 수업 시간은 촬영 일정에 따라 불규칙했고 대부분 피곤에 지친 상태로 수업을 들어야 했죠. 18살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도가 바로 결혼이었죠. 상대는 콘레드 닉 힐튼이었습니다. 힐튼 호텔 체인의 상속자였던 그는 겉보기에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잘생긴 외모에 막대한 부를 가진 청년이었으니까요. 1950년 5월 6일 할리우드는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들썩였습니다. MGM 스튜디오는 이 결혼식을 위해 무려 $20,000를 들여 웨딩드레스를 제작했고 3,0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결혼식은 곧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닉은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대신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고 술에 절어 돌아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후에 그는 내가 아닌 내 이름과 결혼했던 것이라고 회고했죠. 겨우 8개월 만에 이 결혼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그녀를 몰아세웠죠. 할리우드의 철부지 신부라는 악평이 쏟아졌고 심지어 일부 영화관에서는 그녀의 영화를 상영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수많은 결혼과 이혼의 시작에 불과했죠. 그러나 사생활의 소용돌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연기 인생은 날로 빛났습니다. 1956년 거대한 대지에서 보여준 열연은 그녀를 할리우드의 진정한 여왕으로 만들어버렸죠. 특히 이 영화에서 보여준 목장주의 아내 레슬리 역은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촬영 중에 그녀는 실제로 텍사스의 목장에서 생활하며 역할에 몰입했고, 당시 최신식이었던 와이드 스크린 테크니콜러 카메라는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를 완벽하게 포착했죠.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그녀는 클레오파트라로 또 한 번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은 그녀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죠. 이는 여배우 최초의 100만 달러 개런티였습니다. 영화 제작비만 4,4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는 당시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비싼 제작비였죠. 의상만 65벌이 제작되었고 그녀가 영화에서 착용한 보석들은 실제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세트장은 실제 고대 이집트의 궁전을 그대로 재현했고 엑스트라만 7,000명이 동원되었죠. 이 영화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특히 그녀의 분장과 의상은 전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클레오파트라 촬영장에서 그녀는 운명의 남자를 만났죠. 엘리자베스와 리처드 버튼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전설이었습니다. 당시 버튼은 셰익스피어 무대를 평정한 영국의 대배우였고 엘리자베스는 할리우드의 여왕이었습니다. 첫 테이크를 찍기 위해 마주선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그날 버튼은 숙취에 시달리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순간 세트장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기류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둘 다 기혼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에디 피셔와 버튼은 시빌 윌리엄스와 결혼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호텔방에서 밤새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파파라치들에게 포착되기 시작했죠. 스캔들이 터지자 할리우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황청에서마저 이들의 불륜을 에로틱 방랑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미 의회에서는 이들의 입국 금지까지 검토했습니다. 보수적인 제작사들은 이들의 출연을 금지했고 팬들은 둘로 나뉘어 싸움을 벌였죠. 1964년 3월 15일 몬트리올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열정적이고도 파괴적인 관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강도만큼이나 싸움도 격렬했죠. 버튼은 매일 2병의 보드카를 비울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었고 엘리자베스는 심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이들은 호화로운 요트에서 생활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그들의 싸움 소리는 때로는 바다 건너편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특히 유명한 에피소드는 버튼이 69.4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100만 달러에 구입해 엘리자베스에게 선물한 일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테일러 버튼 다이아몬드라고 불렸는데 싸움이 날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이 다이아몬드를 바다에 던지겠다고 위협했고 버튼은 그때마다 잠수부들을 대기시켜놔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버튼은 엘리자베스의 생일마다 최소 10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선물했고 그녀가 우울해 보일 때면 즉흥적으로 전용기를 띄어 파리의 명품 샵으로 쇼핑을 떠나기도 했죠. 한 번은 엘리자베스가 아침 식사 중에 반 고흐 그림이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 때는 그 그림이 요트의 식당벽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무려 800만 달러였죠. 그들의 하루 생활비는 평균 5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니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하루에 거의 5억 원을 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사치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버튼은 매일 아침 엘리자베스에게 연애 편지를 썼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어주었죠. 리처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그저 연습 게임이었죠. 라고 고백했을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엘리자베스의 삶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화려했던 그녀의 연기 인생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1978년은 그녀에게 최악의 해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촬영 당시 다친 허리 부상이 재발했고 폐렴으로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죠. 16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 중에는 뇌종양 제거 수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내가 죽더라도 메이크업을 지우지 말아요 라는 유머러스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985년 엘리자베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던 배우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사망한 것이죠. 당시 에이즈는 신의 심판이라는 편견에 쌓여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시달렸고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허드슨의 죽음은 엘리자베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런 편견과 차별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가게 할 순 없어요. 라며 그녀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9월 그녀는 최초의 에이즈 자선단체 엠파를 설립했고 이후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파운데이션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1987년 그녀는 자신의 첫 향수 패션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1991년 출시된 화이트 다이아몬드였죠. 이 향수의 개발 과정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향수가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나는 향이어야 한다고 고집했고 조향사들을 미궁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무려 28번의 수정 끝에 마침내 그녀가 만족하는 향이 탄생했는데 조향사들은 이건 향수가 아니라 보석이에요 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광고 촬영 때는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들은 내가 가진 것들 중 가장 작은 것들이에요 라는 그녀의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즉석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감독이 이 버전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광고 촬영을 위해 자신의 보석함에서 실제 다이아몬드들을 가져왔는데 보험료만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촬영장에는 무장 경비원 12명이 배치되었죠.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엘리자베스의 향기를 가질 수 있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백화점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사진에 립스틱으로 키스마크를 남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 향수를 뿌리면 나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며 20년째 애용 중이라고 했죠. 이 향수는 2011년까지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지금도 매년 7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향수가 출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셀럽 향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죠. 시향 노트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한 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던 셈이네요. 1991년 58세의 엘리자베스는 8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39살의 건설 노동자 출신 레리 포텐스키였죠. 주변에서는 또 실수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내 나이쯤 되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안다며 일축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 목장에서 열렸는데 이것도 화제가 되었죠. 마이클 잭슨은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녀를 위해 목장을 통째로 꽃으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만 2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네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젊은 남자와 결혼하다니 엘리자베스는 정말 대단해 라는 감탄사가 이어졌죠. 특히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레몬 옐로우 색상으로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8번째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20살 연하인데다가 생활 방식 차이가 큰 문제였죠. 포텐스키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일을 나가야 했고 엘리자베스는 새벽 3시까지 파티를 즐기곤 했으니까요. 게다가 포텐스키는 엘리자베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1,00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산 것을 두고 대판 싸움이 났다고 해요. 당신 목에 걸린 게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라는 걸 알아요. 라며 포텐스키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난 그저 예쁜 게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결국 1996년 이 결혼도 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엘리자베스는 이제 정말 결혼은 그만, 대신 다이아몬드는 영원할 거예요 라며 위트 있게 말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보석 컬렉션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열린 전시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특히 화제가 된 것은 리처드 버튼이 선물한 크루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버튼이 이 다이아몬드를 살 때 경매에서 카트리나 오나시스와 결혼했다고 하죠. 경매가가 올라갈 때마다 버튼은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120만 달러에 낙찰받았는데 이는 당시 다이아몬드 경매 사상 최고가였죠. 엘리자베스는 이 다이아몬드를 평생 가장 아끼는 보석으로 여겼고 이건 리처드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했답니다.
2011년 3월 23일 엘리자베스는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녀다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병실에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화장을 했고 보석도 빼놓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그녀답게 유머러스했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모두 늦게 와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늘 약속에 늦었으니까. 그녀의 관에는 리처드 버튼의 마지막 편지가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하네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떠난 후 그녀의 보석 컬렉션은 총 1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그녀가 생전에 설립한 에이즈 재단에 기부되었죠. 특히 그녀의 향수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수익금도 전액 재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마지막 황금기를 대표하는 스타였던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나눔의 정신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스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